지금까지는 그 누구도 나를 주인공으로 해서 그렇게 완결된 책을 쓴 사람이 없었어요. 근대를 새롭게 열었다라는 거는 나는 옮겨 적는 그런 허수아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내면에 들리지 않는 소리, 그것을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한의사 이혁재입니다. 2부에서는 몸을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사람이 어떻게 진화되고 개발되었는지를 살피려고 합니다. 사람이 몸을 씀에 있어서는 손도끼 같은 도구를 사용하고, 불을 다룰 줄 알아서 여러 가지 먹고 사는 거를 많이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농업혁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작물을 기른다든가 가축을 기르면서 좋은 점과 함께 질병도 많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몸짓은 바로 언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왜 그게 언어인지 2부에서 함께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언어를 위해서는 맨 처음에 발견된 거는 그 영장류일 때 털갈이가 있다고 합니다. 털갈이를 한다라는 건 뭐냐 하면은 서로가 같은 무리에 속해 있을 때 서로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서로를 만족시키는 방법이 털 골라주기였다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건데요. 이 털 골라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만으로는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무리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한 20-30명 이내였을 때는 충분히 털 고르기로 가능했는데 30명이 50명 되고 50명이 100명 되는 어떤 수준에 이르게 되면은 그것만으로는 안 되니까 그 다음으로 사람들이 개발을 하고 발명을 해낸 게 여러 가지 손짓과 발짓과 몸짓을 개발하게 됐죠. 그게 더 나아가서 말로 이어지고, 말로 이어진 부분이 또 나아가면은 글이 되고, 이런 개발 과정이 사실은 인류 문명의 역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을 하는 것의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당사자들끼리 낄낄대고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뒷담화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여기는 없는데 그것을 직접 가보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은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우리끼리의 모종의 비밀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집단을 만들어내는 데 굉장한 힘을 발휘를 하죠. 근데 이게 문제가 있다면은 말로 한 거는 듣고 나면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사라지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한 끝에 나타났던 발명품이 바로 글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글자는 어떤 거에 쓰였냐면은 말로 누가 했던 거를 받아 적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거에 대표적인 게 바로 종교의 경전들이에요. 하나하나 다 받아 적어서 옮겨 쓰기를 못하니까 일단은 훌륭한 사람들의 말들을 하나씩 받아 적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는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은 오해를 줄일 수 있는 글쓰기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거기에 숫자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훨씬 더 정확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숫자를 다루는 과학적인 언어가 개발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숫자 못지않은 힘을 갖고 있는 게 개념이에요. 개념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서로가 생각했던 모든 것을 모아서 가장 공통적인 것, 오해를 줄일 수 있는 것들을 모아내는데, 이런 글쓰기는 말과는 달리 사람들에게 전파력이 굉장히 크게 되죠. 단순히 털 고르기 할 때, 말할 때, 그때와는 차원이 다른 커뮤니티를 형성을 하게 돼요. 그 형성된 커뮤니티가 한 발 더 나아가게 됐을 때가 무엇이 있냐면 현재로서는 문학의 글쓰기가 있습니다. 문학 글쓰기는 사실은 우리가 쓰는 토박이 말, 일상적인 말을 써서 하는 거기는 하지만 글로 옮기면서 무엇이 생겨나냐면은 남들 얘기를 했었던 데서부터 이제는 내가 나를 남인 것처럼 얘기하는 데까지 이르릅니다. 문학의 가장 큰 힘은 일기 쓰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쓴다는 건 뭐냐면 나를 남처럼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뒷담화는 뒷담화인데 자기 고백이 돼버려요. 자기 고백이 된다라는 건 모두에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던 일이 이제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나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 그거는 누군가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바라본 나를 위해서 내 삶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그런 자율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유로운 사람은 자율까지도 함께 하는 거죠. 프리덤이라는 것은
오토노미,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끝까지 책임지는 그 부분까지 갈 수 있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한편에서는 개념이 모여지는 과학적인 글쓰기라면은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내가 나에게 나를 고백하는 이런 부분들을 드디어 사람들이 개발해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언어에는 몸짓 언어가 있고 말 언어가 있고 글 언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은 말 언어와 글 언어의 차이를 그게 아닌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한번 되물어 볼게요. 제가 앞으로 우리가 한 3년 동안 같이 일을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래 그러자 라고 했을 때와 계약서를 서로 보고 사인을 했을 때 이것의 차이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저는 되려 궁금해요. 바로 글로 확인하고 내가 글을 써서 휘발성이 없도록 빨리 날아가지 않도록 하게 됐을 때와 말만으로 약속을 했을 때는 구두 약속이 갖고 있는 거는 전혀 다른 힘을 갖게 됩니다. 그게 명료함의 차이고 뚜렷함의 차이고 그것은 글만이 가질 수 있는 강한 힘입니다. 그래서 말과 글의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아주 유명한 글이 있어요. 월터 옹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썼던 책이 Orality and Literacy예요. 우리나라에 번역되기로는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아마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에서 얘기되어지는 바는 말만으로 했을 때는 전적으로 기억에 의존을 해야 됩니다. 근데 기억에 의존할 때는 무엇이 있냐면은 기억이라는 건 살기 위해서 때로는 기억을 바꾸기도 하고 재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냐면은 10분 전에 얘기해 놓고서도 내가 언제 그랬어 하는 아기들이 너무 많아요. 어린이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어른들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왜냐? 사는 게 먼저고 사는 거에 맞춰서 기억은 바뀌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말과 달리 글은 이미 적어 놓고 나면 휘발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빼도 박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때로는 스스로에 대한 어떤 다짐이 되기도 하고 스스로에 대한 책임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스스로에 대한 약속을 남들과 함께하는 그 객관화에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글을 공부한 사람들에게는 말만 공부했을 때와는 달리 추상적인 범주의 분류가 가능해져요. 그래서 비슷한 거를 묶어내는 힘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나무가 있고 도끼가 있고 망치가 있다라고 했을 때 말만 배운 사람들은 세 개 중에서 아주 다른 거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은 어떤 걸 고르냐 하면은 도끼로 나무를 치니까 망치가 다른 거네 이렇게 하는 거는 말 언어의 특성이에요. 근데 글자, 그러니까 이 글 언어를 배운 사람들은 어떤 생각까지 가능하냐면은 망치랑 도끼는 도구잖아. 그래서 도구라는 거에 묶어내고 나무는 도구가 아니잖아. 그래서 따로 분리를 합니다. 이 범주 분류에서 추상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하나로 묶어내는 거는 글자 언어를 배운 사람들에게서 한결 더 나아지는 메타화의 힘이에요. 이런 메타화의 힘이 있을 때 말과 글의 어떤 차이들이 더 뚜렷해지면서 말이 갖는 시간적인 연속적인 어떤 생생함에 더불어서 범주 분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이 나름대로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창조 작업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이냐 글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몸짓만을 쓰는 누군가와 몸짓과 말을 쓰는 누군가 그리고 몸짓과 말과 글을 쓰는 누군가는 서로 다른 언어 생활을 하고 그들에게 펼쳐지는 세계는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이제 글 언어가 해줄 수 있는 대표적인 게 뭐냐? 이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이성을 개발시켜줘요. 한편에서는. 또 한편에서는 사람의 자유를 확대시켜줘요. 이성을 개발시켜 주는 거에 핵심적인 것이 바로 개념어에 대한 글들이에요. 이 개념어의 특성은 뭐냐면은 들리지 않는 소리를 쓴 거예요. 받아 적은 게 아니에요. F는 MA라는 글이 있을 때 이 글은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걸 쓴다는 거는 들리는 거를 옮겨 적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씩 개발이 된 게 바로 이성의 개발인데, 그 부분의 대표적인 사람이 데카르트 같은 사람이죠. 데카르트 같은 사람은 무엇을 했냐면은, 심지어는 수학에 나오는 직교좌표, 뭐 X축, Y축 할 때 그런 거를 카르티안 평면이라고 부르는데, 그때 카르티안이 바로 데카르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있고 나서 예를 들어 뉴턴이라든가 그 뒤에 여러 자연 과학을 이루게 만드는 핵심적인 힘들은 데카르트의 이성의 개발에서 많은 부분들이 합리성 또는 뭐 합리적인 인간, 그런 어떤 흐름들을 만들어 주게 되죠. 그것이 바로 한마디로 하면 과학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쪽이 뭐냐 하면은 몽테뉴가 있어요. 에세라는 책을 지어요. 이 에세라는 책의 서문에는 뭐라고 나오냐 하면은, 나는 나를 쓴다. 뭐냐면은 내가 쓴 책의 주인공은 나예요. 근데 그 부분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그 누구도 나를 주인공으로 해서 그렇게 완결된 책을 쓴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근대를 새롭게 열었다라는 거는, 나는 옮겨 적는 그런 허수아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필경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소리를 받아 적는 사람이 아니고, 내 내면에 들리지 않는 소리,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자화상을 쓰듯이 빈 종이에 자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한 거죠. 이런 부분이 개발이 되면서 거의 동시대인인들 가운데 대표적인 세르반테스가 있고 셰익스피어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특히 돈키호테를 지은 세르반테스는 드디어 이전과는 달리 보잘것없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근대의 책의 주인공은 바로 돈키호테처럼 다소 좀 미치광스럽고 다소 좀 덜 떨어진 듯하지만, 바로 그 사람이 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이와 비슷하게 셰익스피어는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은, 햄릿으로 대표되는 이대로 있을 거냐, 바꿀 것이냐, 그것이 문제였다라는 거는, 근대로 넘어가지 않는 전근대의 말뿐인 삶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 개인의 삶을 키워내는 이런 쪽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끊임없는 갈등들이 셰익스피어는 햄릿을 통해서, 아니면 뭐 맥베스를 통해서, 오셀로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써내려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바로 근대가 개발을 하려고 했었던 개인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나가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덜 떨어진 돈키호테 같은 게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선택이 너무 힘들어서 모두가 죽어버리는, 그렇지만 새로운 시대는 열리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한 셰익스피어의 여러 주인공, 비극의 주인공들이 또 탄생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흐름들이 16세기에 일어나면서 하나씩 지금 한 500년이 지난 지금 시대에 여러 개인들의 탄생들을 예고하는 몸부림들이 드디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언어를 두루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메타화를 성공해내는 겁니다. 바로 셀프 메타화가 성공된다는 건 어떤 의미냐 하면은, 거울이 있으면은 거울에 비친 내가 있고 거울을 바라보는 내가 있죠. 그러면 그것을 둘 다, 거울에 비친 나와 거울을 바라보는 나를 또 함께 그려내는 것이 있는 것처럼, 언어가 개발되면 이 과정을 겪게 돼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어떤 몸짓과 말과 이 부분을 글로 담아낼 수 있을 때는 또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것은 뭐 조그맣게 몸만으로 살았던 것이 말과 함께 살고, 몸과 말이 또 글에 담기고, 그러면서 한 사람의 인생이, 개인의 삶이 더 풍부하고 깊어지면서 이 세상을 생생한 주인공으로 살도록 도와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언어를 또렷하게 사용하는 것, 몸짓과 말과 더불어 글을 사용하면서 자기 내면을 비춰서 그거를 누군가에게 밝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어를 다양하게 쓸 수 있고 그 깊이 있게 쓰려면은 어떤 일을 해야 할까? 간단하고 쉬운 것부터 쓰면 됩니다. 바로 노트에 일기 쓰는 겁니다.
일기를 쓰다 보면은 내가 나에게 끊임없이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나에게 글쓰기를 일기를 통해서 배우다 보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편지를 쓰고 싶어집니다. 편지를 쓰는 건 뭐냐면은 내가 너에게 쓰는 거고, 그런 다음에 너가 나에게 쓸 때는 또 나는 그 사람의 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와 나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글쓰기라는 건 결국 편지 쓰기가 됩니다. 그래서 일기 쓰기와 편지 쓰기가 모여지게 돼서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모두에게 보여질 수 있는 소설 쓰기, 또는 그 안에 자서전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의 평전을 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서의 소설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너무 많이 처음부터 욕심내기보다는 솔직하고 담백하게 일기 쓰기와 편지 쓰기를 해낼 수 있다면은 바로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새로운 세상에 열린다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